저번 달까지 병원비랑 간병비로 3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월급이 들어와도 숨 쉴 틈이 없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엄마, 문 열어요. 내가 왔잖아. 왜 이렇게 고집 부려요? 우리도 힘들어. 내가 직접 약 챙겨줄게. 우리 이러지 말자. 어미의 목숨을 팔아 잘 살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버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이곳 온통 하얗고 소독약 냄새만 가득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끔 봄바람이 불어 잔디밭을 간지리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사계절 내내 겨울입니다. 이름은 표인수.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머님 혹은 사모님이라 부르지만 이 방의 딱딱한 침대와 하얀 벽지 앞에서 저는 그저 저 자신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흔적은 이 앙상한 육신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옥 같은 요양병원에 홀로 오게 되었느냐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삶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했고 그 배신의 대가로 겨우 목숨을 건져 이곳에 격리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먼지처럼 조용히 잊히기를 기다리는 폐기물처럼 말입니다. 이제 와서 분노할 기력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삶의 초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끝없는 회한의 시간을 쪼개어 그분들의 물음에 답해보려 합니다. 제 삶은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에 배신당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정확히 50년 전, 제 나이 23대 땀과 눈물로 젖은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수가 오늘은 공장에 일자리 없더냐? 네, 어머니. 일손이 너무 많아서 내일 새벽에 일찍 다시 가볼게요. 제 고향 전라도 광주. 1970년대의 광주는 개발의 물결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던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 물결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지붕 낮은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5 식구가 덜컹거리는 문 하나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허리가 상하셔서 농사일은 꿈도 못 꾸셨고 2 어린 동생은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사실상 소녀가장이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제 몸은 사가버린 늙은 나무 같았습니다. 남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상상은 사치였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10손가락 마디마디는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제 청춘은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한 녹슨 나디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주 읍내를 헤매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남광주 시장에서 콩나물을 다듬었고 낮에는 공단 근처에서 품삯이 싼 밥집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쌀 한 톨, 연탄 한 장을 사는 일은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초입의 날이었습니다. 연탄을 살 돈이 없어 동생들이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기침을 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좁고 가난한 광주 땅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요. 더 큰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제 심장이 처음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서울은 사람들이 하늘을 찌르는 건물 아래에서 돈을 줍는 곳이라 했습니다. 제게는 헛된 희망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인수가 서울은 물도 험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된다더라. 내가 가면 이 집은 누가 돌보느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아버지랑 동생들 잘 보살펴 주세요. 손에 쥔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꼬깃꼬깃 접힌 기차표. 그리고 광주에서 땀 흘려 모은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고향의 불빛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끊어내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여인의 맹세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순진했습니다. 제 피와 땀만 바치면 이 세상이 보상을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광주의 시골 소녀에게 서울은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빠르고 차가웠으며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도시에 던져진 한 줌의 먼지 같았습니다. 정착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계천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미싱 앞에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까지 발을 굴렀습니다. 밥은 콩밥이었고 잠은 다다닥 붙은 판잣집 방에서 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미싱 소리, 기름 냄새, 그리고 언제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피로. 그것이 저의 서울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였습니다. 그 돈이 제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깎아서 가족의 안녕을 샀습니다. 그리고 30이 되기 전 공장 근처의 작은 방에서 형기 씨를 만났습니다. 이형기. 그는 성실했지만 늘 지쳐 보였던 저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힘든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한 끼 밥이 되어 주었고 저희는 별다른 결혼식 없이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기에 저희는 굳건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연대에 가까웠던 결혼이었습니다. 1년 뒤, 제 아들 인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인준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방은 궁궐보다 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준아,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넌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해. 인준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래보다 유난히 총명했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성적표는 제게 훈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준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허리 통증도 손가락의 고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형기는 공사장에서, 저는 식당에서. 저희는 밤낮 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교육열에 불타 저희는 이사까지 감행했습니다. 좀 더 나은 동네, 좀 더 나은 학교.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작은 반지하였지만 인준이가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준이가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고생스러운 삶도 끝이 보이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경희. 똑똑하고 싹싹한 아가씨였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한다니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인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경희가 결혼할 때 보탤 돈이 좀 필요하대. 우리가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굽어진 허리로 땀방울이 피처럼 모아온 돈. 통장 잔고에는 6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노후 대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새 출발하는 데 필요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이야, 이걸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마련하렴. 저는 통장 잔고 절반인 3억 원을 며느리 경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3억, 제 땀과 눈물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제 몸의 절반을 떼어주는 기분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남은 반쪽은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버텨줄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행복에 보탠 3억이 결국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저를 이 지옥 같은 요양병원에 가두는 족쇄가 될 줄은 말입니다. 제 고생의 끝에 찾아온 것은 안락이 아니라 깊은 배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제 며느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이 바로 제 삶을 끝장내려는 공범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억 원을 통째로 떼어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 줄 알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편안한 노후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험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굴려온 제 심장이 멈추겠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청계천 미싱 앞에서 공사판 식당에서 콩나물처럼 버텨왔던 심장이 협심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저는 쓰러졌습니다. 깨어난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천장이 온통 하얗더군요.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상 옆에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 엄청 놀랐잖아요. 인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저는 미묘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이물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퇴원하시겠지만 문제는 간병비예요. 일반 병실 하루에 10만 원,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훌쩍 넘어가겠더라고요. 며느리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 애썼지만 그 속에는 계산기에 딸깍 소리가 선명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아, 돈 역시 문제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들에게 퍼주었던 바로 그 돈 말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와 간병비. 그들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은 그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이 된 모양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 인준이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며느리 경희의 얼굴에서는 전에 없던 미소와 친절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허리 휘도록 벌었던 그 돈 3억 원은 저를 위한 효도 계약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그들이 저를 비용 처리하고 버려도 괜찮다는 면죄부였던 셈이지요. 어미의 병수발에 드는 푼돈 100만 원이 3억 원짜리 새 아파트 전세금보다 무거워 보이는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지만 저는 인준이를 믿었습니다. 홀로 고생하며 키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닙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얄밉게 굴어도 인준이는 달라질 것이라 믿고 또 믿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잠시 정신이 없는 거겠지.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여가며 그들의 냉담함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경희가 병실에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달 내내 간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회사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구했어요. 제 대신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돌봐줄 분이에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그저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까운 거겠지. 푼돈 아끼려 남의 손에 나를 맡기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여전히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간병인 신희영이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살갑고 공손하며 예의가 바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제 사모님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희가 저를 대할 때 숨기려 했던 의무감과는 달리 신희영 씨는 진심으로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빗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주었으며 심지어 제게 옛날 광주 이야기를 들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 역시 남이 낫구나.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도감은 섬뜩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희영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의심을 낳는 법이지요.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덫을 놓아두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 제 보험 서류나 재정 관련 질문들은 신희영 씨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들 내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이 간병인이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에게 고용된 간병인일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파수꾼일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협심증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뛰었습니다. 저는 홀로 병상에 누워 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정적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말입니다. 신희영 씨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아니, 유능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제 병수발을 들면서도 제 주변의 모든 재정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저의 보험 서류, 예금 증서, 심지어 협심증 치료에 필요한 고가 약품의 구매까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맡기는 대신 그녀가 나서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인준 씨에게 보고할게요. 그녀의 손을 거쳐가는 서류가 늘어날수록 제 속의 의심은 덩치를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남의 돈을 이토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는 걸까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가져다 주는 약, 제 식사 시간. 모든 것이 정해진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흡사 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계획의 일부를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되었을까요?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서는 순간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감지한 제 육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아주 살짝 틈만 남겨두고 열었습니다.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 2개였습니다. 바로 며느리 경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간병인 신희영 씨였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새벽의 고요함은 그 작은 소리마저 제 귀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삶의 마지막 진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전히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번 달까지 병원비랑 간병비로 3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월급이 들어와도 숨 쉴 틈이 없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인준 씨도 슬슬 지쳐가요. 이 비용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신희영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재산 관리 브리핑을 하는 전문가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제가 어머님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이 3억이 넘는데요. 제가 이미 서류 정리를 끝내서 수령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만 잘 마무리되면 사모님 월급의 몇 년치를 한 번에 버는 셈이죠. 제 심장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억,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돈과 같은 액수. 그들이 탐내는 그 돈이 제 목숨값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영 씨가 약만 잘 바꾸면 돼요. 제가 이 봉투에 담아왔어요. 어머님 드시는 협심증 약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리 어머님이어도 절대 알 수 없는. 약만 바꾸면 돼요. 그 짧은 문장이 제 귓가에서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약만.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바꾸듯 간단하고 쉬운 일인 양. 제가 평생 믿고 먹었던 생명의 약이 이제는 제 목숨을 끊을 독극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벌어진 잔혹한 거래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숨을 팔았고 간병인이 그 거래를 대행하려는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그녀의 싸늘한 눈빛, 신희영의 과도한 친절.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된 각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아내, 제가 사랑으로 3억 원을 내어준 그 며느리가 제 목숨을 3억 원짜리 보험금과 맞바꾸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발작할 듯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만이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지금 이들의 계획을 엿들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처리할 것이다. 저는 간신히 몸을 돌려 인기척을 내지 않고 다시 병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기어이 내 피를 뽑아 저주받은 돈 3억을 만들었구나. 이제 이 돈이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구나. 가족에게 버려졌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이젠 그들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잔혹한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절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신희영 씨는 더 이상 친절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에 드리워진 숨막히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숨 쉬는 것조차 연기해야 했습니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섬뜩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오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연약한 환자인 척했습니다. 잠이 든 척하고 밥맛이 없다며 일부러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희영 씨가 저를 곧 죽을 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경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굽어진 허리, 떨리는 손이 그녀를 속이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병실의 희미한 비상등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희영 씨가 평소처럼 제게 약을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평소 먹던 협심증 약과 똑같이 생긴 흰색 알약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가져왔던 제 목숨을 끊을 새로운 약일 터였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떠 드릴게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죽음의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들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약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끝이다. 표인수. 여기서 무너지면 내 평생의 땀이 이들에게 바쳐지는 꼴이다. 저는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약을 삼키는 대신 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자 신희영 씨는 저의 목을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삼키는 연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영 씨. 목소리는 최대한 가늘게 떨었습니다. 신희영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을 삼켰다고 확신했고 잠시 후 제 침상을 정리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어 혀 밑에 숨겼던 약을 꺼내 병원복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약이 바로 이들의 살인 공모를 증명할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한다. 신희영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아마 병실 밖에서 며느리에게 임무 완료 보고를 하거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협심증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모든 기력을 쥐어짜냈습니다.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일했던 그 광주의 소녀가장의 근성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맨발로 내려섰습니다. 병원복 하나만 걸친 채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비상구 표시등이 저를 유일하게 안내하는 등대였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협심증으로 쓰러졌던 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빠르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비상구를 열고 계단을 내달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을 향해 뛰쳐나가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멈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신희영 씨였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빨리 움직여 경계 태세가 풀린 그녀가 뒤늦게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저를 향해 쫓아왔습니다. 저는 병원 밖 한밤중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맨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공포가 그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때쯤 저 멀리 깜빡이는 푸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차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순찰차를 향해 달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찰차 2대가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의 맨발, 엉망이 된 백발의 노파. 저 여자가 저 간병인이 독약을 먹여서 날 죽이려 해요. 살려주세요. 경찰관님. 뒤따라 도착한 신희영 씨는 능숙하게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경찰관님 오입니다. 사모님께서 협심증이 재발하셔서 밤에 급하게 퇴원 수속을 밟으시더니 갑자기 흥분하셔서 뛰쳐나가셨어요. 망상 증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서 병실로 모셔야 해요. 진실을 외치는 저희 울부짖음과 완벽하게 연출된 간병인의 침착한 거짓말.
경찰은 혼란 속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제 몰골이 그리고 신희영 씨의 침착한 태도가 저를 망상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죠. 저희가 보호자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희영 씨에게 넘기지 않고 제 주소지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다시 늑대 굴로 돌려보내는 길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순찰차 안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이젠 집이다. 이 싸움을 끝낼 곳은 그들이 원하는 마지막 장소여야 한다. 차가운 순찰차의 불빛이 익숙한 집 대문에 닿았을 때 저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현관문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정신이 이상한 노인을 대하는 냉담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다시 호랑이 굴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가 철커덕 소리를 낼 때 저는 제 평생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며느리 경희가 이미 병원으로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듯 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뒤에 놓인 무거운 화장대 의자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나귀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독약 알약이라는 이 잔혹한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략이고 아들은 그저 무지했을 뿐이라고.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미끄러지는 휴대전화를 겨우 잡고 제가 평생 목숨처럼 외웠던 아들 인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 길게 벨이 울렸습니다. 인준아, 엄마야. 너 지금 어디니? 당장 집으로 와야 해. 네 엄마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모든 것을 건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는 저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찰칵.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길게 대화할 틈도 주지 않고 차갑게 끊어진 전화. 제 심장에 박힌 첫 번째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끊었을 거야. 놀라서 그랬을 거야. 분명히 나에게 다시 전화하겠지. 저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이 소리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방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왜 또 이러세요? 인준 씨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제가 헛된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도망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잠투정을 부리는 늙은 환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게 연락을 받아 상황을 정리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른 채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희의 목소리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내가 왔잖아. 왜 이렇게 고집 부려요?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힘들어. 그 목소리는 제 아들, 인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왜 고집을 부리냐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말 속에는 엄마의 생존이 아닌 엄마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3억 원이 걸린 일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했을 때 인준이는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나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함께 있었던 것인가? 이제는 그가 어디 있었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 며느리의 공범이 되어 제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문 열게요. 인준 씨가 어머님 약 챙겨서 드린대요. 이게 어머님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직접 약 챙겨줄게. 어서 열어. 우리 이러지 말자. 두 사람은 한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어미의 목숨을 끊으려는 며느리, 그리고 그 곁에서 태연히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아들.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 사과는 독이 담긴 약을 건네기 위한 달콤한 유혹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쳤던 두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저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어 키운 희망이 결국 저를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배신감, 절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극도의 협심증 통증. 흉골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시야가 검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문밖의 아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준아, 내 아들아.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여전히 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제 병상 옆에는 경찰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중년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강 형사입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집에서 발견된 약 성분을 분석했고, 놀랍게도 그 약은 일반 협심증 약이 아니라 고용량의 항응고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에게 과다 투여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약이었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제 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겼던 그 알약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된 후였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간병인과 며느리분이 공모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저희도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도주했던 병원 측 CCTV를 확보한 후 저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사는 작은 노트북을 펼쳐 들었습니다. 화면 속 동영상에서 새벽 4시 10분, 복도 끝 비상계단 앞의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낮은 화질이었지만 며느리 경희와 간병인 신희영 씨의 대화 장면이 분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경희가 신희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는 모습.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희가 자리를 뜬 후 신희영이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약통을 열고 경희에게 받은 봉투 속의 알약을 꺼내 약통 안에 있는 알약과 바꾸어 넣는 모습. 그 과정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희영은 마치 매일 하는 일처럼 능숙하고 차분하게 살인 행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일 전 병원 복도에서 엿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시청각적으로 재현되면서 제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 봉투는 며느리 최경희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아셨고 왜 도주하신 겁니까?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형사를 바라보며 이미 메말라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에서 약을 바꾸는 그들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 인준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저에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죽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의 비극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수사가 이제 존속 살인미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 경희의 허술한 변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쓰러졌다는 신고를 하면서 제가 치매 초기 증세로 약을 여러 번 먹으려 했기에 자신이 급히 와서 약을 빼앗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그녀가 병원에 온 목적이 보호가 아닌 거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제 주머니에서 나온 항응고제 성분의 알약은 그녀의 모든 알리바이를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체포되었고, 아들 인준 역시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지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행동은 진술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아들을 세상 가장 잔인한 살인미수 공모자로 만들 수도 있는 진술.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다.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애정은 CCTV 속에서 약을 교환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문 밖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나라며 문을 열라고 종용하던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범죄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이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받은 벌만큼 이 세상이 그들에게 죄를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저 표인숙은 제 아들 이인준과 며느리 최경희를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50년간 쌓아온 엄마라는 존재가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고발함으로써 그들을 제 삶에서 영원히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평생의 고생과 땀이 만든 3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존속 살인미수 고소. 제 입으로 제 아들을 고발하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내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침대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실 창문 밖에서는 온 세상이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간병인 신희영이 잠적하고 아들 내외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폐륜 3억 보험금 살인미수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병실에 TV가 없었지만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과 저를 바라보는 낯선 경찰들의 시선만으로도 제가 어떤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살해당할 뻔한 불쌍한 노인이라는 동정심과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낸 비정한 어미라는 이중적인 판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제가 키워낸 아들이라는 존재가 제 인생의 유일한 죄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소를 결정한 후 찾아온 이 절대적인 고독이었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세상에 남은 나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는구나.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저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앓는 동안 저는 수십 년 전 광주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던 20세대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난이 지독한 고독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낳은 배신이 훨씬 더 지독한 고독으로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측 변호사가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깍듯하고 젊은 변호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제게 마지막으로 확답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어머님, 피해자 이인주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며느리의 주도적 범행에 자신은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고소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이제 공소장 접수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들을 버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 없이도 살아남은 제 육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생존하라. 그리고 정의를 세워라.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으로 보았습니다. 법이 그들의 죄를 묻게 해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버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표인숙은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냉정한 증인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며느리 최경희는 치밀했지만 끝내 공모의 주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인주는 어머니의 목숨이 걸린 거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공범인 간병인 신희영은 여전히 잠적 중이었습니다. 제가 살려낸 3억 원은 법원의 명령으로 동결되어 이제는 누구의 돈도 아닌 저주받은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모아 병실을 나섰습니다. 제 굽어진 허리는 이제 꼿꼿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허리가 아니라 증인의 허리였습니다. 몇 달 뒤 지방법원 대법정. 재판이 열리던 날은 봄이었지만 법정 안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고 방청석에는 저와는 무관한 냉정한 시선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법조인들 앞에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가장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증언대에 앉아 저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된 아들 인준과 며느리 경희를 마주했습니다. 며느리 경희는 재판 과정에서 극심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살을 좀 빼는 게 어떻겠냐고 몇 년을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일까요? 이전에 영악하고 자신만만했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질린 평범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인준. 제 모든 희망이었던 제 피와 땀으로 키워낸 그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왜 나를 고소했느냐는 끝없는 이기심이 서린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이인준, 최경희가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자택의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약을 빨리 먹으라며 압박한 사실이 맞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숨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었고
그 약도 제가 확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건조하고 담담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정을 싣지 않을수록 법정에는 잔인한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제 망상 증세와 노환으로 인한 착오를 주장하려 했으나 독약 성분 검사 결과와 CCTV 영상, 그리고 아들의 행동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의 시간. 며느리 경희는 울먹이며 저희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저희 가정이 빨리 자리를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는 허울뿐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인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망상 증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었고 어머니를 해치려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치려 한 의도가 없었다. 그는 끝까지 제가 정신병자였기를 바랐고 3억 원을 얻기 위한 자신의 욕심은 단순 방조에 불과했다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3억 원이 아닌 어머니의 시신을 탐했던 죄를 묻고 있는데 말입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경희,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살인미수 계획을 주도한 점,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인준, 모친의 사망 보험금 수령에 공모하여 존속 살인미수 범죄의 방조 행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징역 3년 6개월. 아들의 형량이 며느리보다 가볍다는 사실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인준이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지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후회나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잃은 파멸적인 절망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낳은 희망이 결국 이 차가운 법정에서 파멸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앉아 그들의 퇴장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법정에는 아들의 울부짖음의 잔향이 남아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독한 뒷수습이었습니다. 수감된 며느리 경희로부터 접견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고 교도소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저의 희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경희는 이전의 초췌함과는 달리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인준 씨는 지금 저를 원망해요. 자기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지 잘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6억, 저희가 3억 받았잖아요. 근데 남은 3억으로 어머님이 앞으로 20년 더 사시면 병원비로 다 나가서 결국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저희가 그 3억 보험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고 어머님처럼 고생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머님처럼 고생 없이. 그녀는 저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제가 겪었던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은 그녀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경희야, 네가 진정으로 잘 살고 싶었다면 그 3억을 가지고 너희들 힘으로 살았어야 했다. 어미의 목숨을 팔아 잘 살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삶을 파괴했다. 너희의 욕심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죽인 것이다. 저는 경희의 답변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용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결이 해제된 제 남은 재산 3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제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게 저주가 될 뻔했던 피 묻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요양병원의 가장 구석진 방을 연계약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표인숙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짊어졌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가엾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홀로 된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젠 그 누구도 저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잔디밭이 보입니다. 50년 전 광주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열차를 탔지만 그 열차는 결국 절망이라는 종착역에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는 지금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에 배신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신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엄과 생존을 지켜낸 한 여인의 강인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밤도 소독약 냄새 가득한 이 하얀 방에서 홀로 깊은 잠에 들 것입니다. 그 잠 속에는 더 이상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